네, 11월 3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자, 화요일에 팬더 요원 김민아 요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새는 뭘 봐도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잘이란 뭘까요? 철학적인 질문 하시는군요. 네. 잘이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건강하면 것보다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지내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건강이 안 좋아요. 날씨가 너무 이런. 춥고 네. 날씨가 너무 추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 하나 짚고 넘어가 보죠. 어제 나온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이 한 달 전보다 훌쩍 뛰어오르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망론 어떻게 보시는지 김민하 평론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뭐 일종의 인기 투표인데 뭐 그렇게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윤석열 총장이 뭔가 권력에 맞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뭔가 이렇게 좀 이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시원하거든요. 화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화끈한 이제 얘기들을 많이 국정감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지지율이 몰린 측면이 있는데 네. 근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일종의 이렇게 큰 지지율의 어떤 큰 어떤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는 바람에 다른 그 당 소속의 대권 주자들은 그 밑에 찌그러져서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걸 보니까 정치적인 소질은 네.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를 하기보다는 성공적인 검찰총장으로 좀 이렇게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에게 봉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모든 논란을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소질이 없는 사람에 대한 반짝 인기 투표다. 이렇게 일축하셨네요. 네. 네. 김민아 의원은 항상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희가 기대가 큽니다. 저희가 이 킹슈맨이 김민아 의원에게 좀 대망론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뭐 대망이 뭐 꼭 그 의미일 수는 없잖아요. 크게 네. 망한다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 때문에 크게 망하면은 뭐 저는 네. 책임을 못 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네. 크게 잘 되리라 믿습니다. 네. 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징역 17년 확정, MB 재수감. 두 번째 민주당 당원 개정, 공천 수순. 세 번째 조국 대 나경원, 아들 군대 공방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징역 17년 250일 만에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자 이제는 이명박 씨겠군요. 이명박 씨가 251일 만에 다시 동부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만 남은 수용 기간은 약 16년이라고 합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 총 16개의 혐의였습니다. 형량 최종 17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지난 2018년 1년 정도 수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감해지고요. 나머지 이제 16년의 형기를 채우게 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7분이었죠. 집을 나서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을 들렀다가 최종 구치소로 향하게 됐는데 서울중앙지검에 들른 이유는 자신의 신원 확인 그리고 최종형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대법원의 17년형 선고 당시 공식 입장문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구치소로 이동되기 직전에도 특별한 말을 남긴 게 있다고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자택을 나서거나 이 동부구치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전 대통령 이명박 씨가 공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추후 이 전 대통령 측의 이 강훈 변호사는 집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와중 대화했던 이야기들을 입장문으로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시자면
강훈 변호사가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기자님들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명박 씨는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데요. 이 외에도 잘 다녀오라는 이 지인들에게 너무 걱정 마라. 수영 생활 잘 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라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명박 씨가 하시는데요. 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프로 거짓말장애는 자기 자신도 속인다. 예, 이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대국민 입장문을 카톡으로 밝히는 전 대통령의 뒷모습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자, 김민하 의원, 자택 앞이 시끌벅적했다고 하던데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뭐 제가 그 자택에 간 것은 아닙니다. 네, 자택에 간 것은 아닌데 근데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하는데 진실을 가질 수는 없다고 하는데 그 진실이 뭘까요? 이제 차명 재산이나 이런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를 만드는 분들이라든지 방송사 기자들이나 카메라 이런 것들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또 많이 왔는데 제가 이제 좀 눈에 띈 것은 그 문에서 나오는데 이제 박영준 전 차관이라고 있어요. 지식경제부 차관. 그 당시에 이제 왕 차관이다 이렇게 불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좀 언뜻 보이기도 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분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김문수 전 도지사라든지 이은재 전 의원이라든지 또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점심 식사 이런 것도 마다하고 이제 거기 갔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굉장히 충성심이 이제 강하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 외에 사실은 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나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말다툼도 있었는데 기대했던 어떤 골목 성명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다거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진솔하게 어떤 좀 해명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아서 기대를 하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또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는데 그것이 또 안 돼서 아쉽기도 하고 또 그러면 그렇지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하네요. 네, 오창석 의원.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다 박탈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구치소까지는 경호가 붙었다고 하죠. 네, 일단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치소까지는 이제 호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호송하는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경호가 붙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부터 이제 구치소에 수감돼서 형량을 채울 때까지는 경호를 할 것이 사실 없고요. 다만 이제 교도 전문 담당관이 한 명 붙어서 다른 수감자들과는 조금 분리해서 이제 독방이 아닌 독거실이라고 해서 조금 더 편의시설이 제공된 곳에서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으로 16년간 수감돼야 할 동부구치소는 지난 2018년 3월에 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될 때부터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1년간 생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일단 구조조가 궁금한데 MC 장원 의원이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낯선 장소는 아닐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활한 적이 있는 곳이거든요. 약 4평 남짓의 이 독거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내고 있는 서울구치소의 독거실보다 조금 더 넓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TV 그리고 간단한 침구, 선풍기 등이 교정 당국에서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TV가 제공된다고 해서 우리가 집에서 보는 것처럼 편안하게 아무 시간에도 보다가 잠이 들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전에 필터링된 이 프로그램을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이라고 하고요. 제가 예전에 또 이 수감 생활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의 애청자여서 잘 알고 있는데 원래 저 정도 크기의 방이면 한 6명에서 7명 정도가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저 방에서 이제 혼자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TV를 볼 수 있다니까 킹슈맨을 볼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자, 하나 짚어드릴까 봐요. 자, 미결수하고 기결수 차이가 있다던데 입장 차이가 좀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일단 미결수 같은 경우는 재판의 형이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사람을 이제 미결수라고 하고 최종 확정된 사람이 이제 기결수라고 합니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기결수가 되겠죠. 미결수 같은 경우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재판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호사 접견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구치소 내에서도 미결수와 기결수는 분리해서 수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이 2명으로 이들은 2년여 만에 사면을 받아 풀려났었죠. 때문에 사면 이야기가 이번에도 솔솔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 몇몇 언론에서 보도했던 기사의 헤드라인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조건 갖춘 이명박 정치적 결단 불가피해진 문 대통령. 이 한국경제 10월 29일자 기사였고요. MB 성탄절 특별 사면 논의 불붙나 문화일보 10월 29일자 신문이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사면 가석방 없으면 95세 출소. 동아일보 10월 30일자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됐다는 건 사면 조건을 갖췄다는 이야기가 되긴 하지만 사실 이 막말로 이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사면 이야기를 꺼내는 건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아닌가. 왜 이 진실을 밝히는데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막 형이 확정되는데 되자마자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사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기사라면 반대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살면설. 형량대로 다 살면설 뭐 이런 거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언론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하 의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심이잖아요. 재심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재심을 하려면 뭔가 이제 새로운 무슨 증거가 나와서 기존에 이제 판결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있거나 그런 것들이 밝혀지거나 뭐 이렇게 재심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충족돼야 사실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특성상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무슨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든지 이럴 확률은 사실은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스의 그 소유 구조나 이제 어떤 그 차명의 문제 이런 것들을 숨겨온 것들이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뭐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재심을 청구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앞서 말씀하신 사면의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인 문제, 좀 통치 과정에서 무리를 해서 생긴 어떤 위법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라면 그런 거라면 이제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목적으로 해서 사면을 논의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순전히 자기가 어떤 개인의 어떤 뭐랄까요 사익 추구를 위해서 해온 행위들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것에 뒷수습을 하느라 이제 벌인 일들에 대해서 지금 유죄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벌써 사면을 논의하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의문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형이 또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사면을 논하는 게 뭐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재심, 사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렵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만기 출소 이거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살면설. 형량대로 다 살면. 만기 출소의 파티를 한번 같이 해봤으면 이 자리에서 킹슈맨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역시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 예. 네, 장장 13년간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당시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여러분, 뭐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하여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당선인이 이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사 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네, 영상을 다시 보니까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특검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2007년과 2008년 다스가 누구 거냐를 가지고 검찰과 특검이 투입됐지만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었죠.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까 싶은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당시 검찰은 분명히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 번째 검찰 결과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발표는 대선을 앞두고 물론 사실은 시간을 돌려보면은 그 당시에 그런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위 후보였던 당시 정동영 후보와의 격차는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역대 최다 표차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2주 전에 대선을 앞두고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판단을 검찰 스스로가 내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검, 정호영 특검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장미 대선이라고 해서 3월에 치러지고 5월에 취임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는 12월 대선이고 2월 취임입니다. 2월 날짜는 2월 25일로 정해져 있었죠. 2월 20일 취임 직전 4일 전입니다. 2월 21일
특검에서 꼬리곰탕집에서 이제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대면 조사를 하면서 꼬리곰탕 대면 조사,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불명예를 나누면서 취임식 직전 대통령의 죄를 모두 털어주는 그런 역할을 특검이 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특검팀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검찰팀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의 결과를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그리고 자성의 목소리를 누구라도 한번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방금 오창석 의원이 짚어주신 것처럼 특검팀 파견됐던 검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MC 장원 의원,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이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 지금 그 이후에 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인 변호사는 특검 해산 그 이듬해에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까지 역임을 했고요. 파견 검사였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른바 잘 나가는 검사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BBK의 설립자 김경준 씨, 이 사건으로 실형도 살았었죠. 이분은 당시 검찰이 이전 대통령에 관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했었다. 이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찰을 역사의 재판대에 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 대통령이 이 BBK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감됐던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재심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문 대통령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재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무죄였는데 지금 유죄다. 이 모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검찰의 어떤 뭐랄까요, 정치적인 어떤 수사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이런 문제인 것인데,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서 저질렀던 불법도 이제 검찰이 이후에 이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유죄가 인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이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문제가 됐던 무혐의를 주고 이렇게 면죄부를 줬던 검찰과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라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에서 범죄를 추가로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검찰과 특검의 어떤 수사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좀 잘못됐던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런 행위를 통해서 검찰이 이제 자기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으로서의 지위를 또 강화하고, 네. 지금도 보셨듯이 그 당시에 이제 면죄부 준 사람들이 다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행태를 통해서 검찰이 자기 지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또 바로 그 이전 정권에 관계된 사람들을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또 검찰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들을 강화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그런 맥락들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리들을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겠죠. 알겠습니다. 네. 당시 다스 특검팀과 검사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이슈, 민주당 당원 개정 공천 수순입니다. 자, 오창석 의원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달 31일과 11월 1일 이틀 동안 이제 민주당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당원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년 부산시장, 서울시장 공천을 앞두고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라는 것이었고, 이 당헌은 96조 2항입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신고를 실시할 경우에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이게 지난 2015년이었고 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은 새정치민주연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전당원 투표 86%의 찬성으로 이제 개정한다라고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밝혔는데, 이 당시 혁신위원회 당시 원외 지역위원장이었던 최인호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MC 장원 의원, 당원이 개정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지게 됩니까? 네,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한 줄이 추가되는 것인데요. 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이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조항에 한 줄이 추가가 됩니다.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이 단서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개정 작업을 오늘이죠, 3일까지 완료하고 이 본격적인 재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년 4월에 있을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민주당도 후보를 내기로 한 건데요. 일단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 투표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에서부터 이번 결정이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이고 이 민주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그 내용 잠시 보고 오시죠. 서울,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드립니다. 이제 저희 당은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갖다가 당원들의 투표만 가지고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모두가 다 납득이 가지 않을 거예요. 이 민주당은 지금 정직성을 상실한 정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무공천 당원을 전당원 투표라는 비겁한 방식으로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민주정치의 의사결정 과정에 꽂힌 당원 투표는 그저 원칙을 뒤집고 책임을 분산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당원 개정에 대한 이 야당의 비판이 얼마나 많은지 이 영상에 다 담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원의 비양심 86%가 공표된 것이라며 이 피해 여성들에 대한 제3차 가해라고 날을 세웠고요.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성인지 감수성 교육까지 했던 정당이 어째서 이 조변석계 정당이 됐는지 표만 되면 공정도 정의도 윤리도 국민도 없는 정당이라면서 맹 비난을 했습니다. 네, 김민하 의원, 여기서 하나 짚어볼 것 중에 하나가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지점이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투표율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 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뭐 따져봤을 때 26%의 투표율이라는 것이 이제 그 자체로 이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규에 보면은 전당원 투표가 이제 의결에 있어서의 효력을 가지려면 3분의 1 이상의 이제 그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26%라는 것은 그게 미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당원 투표가 결과적으로 절차상에 이제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 결론이. 그래서 이 결론은 무효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해명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당규상에 있는 전당원 투표라는 것은 의결 절차로서의 이런 이제 어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그런 절차를 언급한 것인데 지금 당원 투표는 그러한 어떤 법적인 절차를 갖추는 그러한 어떤 뭐 규정력을 갖는 그러한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제 행위였다. 즉 이런 뭐 어떤 의결 정족수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당원들의 의사를 뭐 그런 것을 떠나서 확인을 하고 실제 당원 개정은 이 절차적으로는 중앙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결과로서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뭐랄까요 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뭐 당원 투표 자체가 지금 뭐 하자가 있다거나 뭐 절차적인 정당성이 뭐 훼손됐다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의사결정 절차로서 3분의 1 이상의 이제 투표권자의 참여를 이제 규정한 것은 그 자체로 뭐 절차를 떠나서 어떤 당연한 어떤 당위가 있는 어떤 규정이기 때문에 어떤 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그 33% 이상의 어떤 그 투표 참여자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지도부나 이런 데서의 정치적 책임이 또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당원 구조가 어떤 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좀 30%를 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제 구조라는 점도 같이 이제 고려를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찬석 의원, 일단 야당에서는 당원을 만든 장본인인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청와대 쪽 반응이 나왔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 당원 개정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당에 개입하는 거죠. 그리고 정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고 책임을 분산시킨다라기보다는 당원들이 판단을 내리고 하지 마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당에 있는 지도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일단 공개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장 후보, 서울시장 후보에 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거 대통령이 정치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 바로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입장도 사실은 내지 않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당 소속으로 선출이 되긴 했지만 일단은 지금 당 소속이라기보다는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온당치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세 번째는 조국 대 나경원 아들 군대 공방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 아들 관련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입시 비리 관련된 부분은 입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실 이제 이건 조 전 장관의 딸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아들 문제는 사실 크게 불거지진 않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조 전 장관 모두 아들이 혹시 이중 국적 아니냐 그래서 군대를 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 얘기가 불거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원정 출산이기 때문에 국적을 이미 미국으로 취득을 해서 군대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군대 간다라고 이랬고 조 전 장관 역시 우리 아들 대학원 마치고 군대를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MC 장원 의원 좀 더 깊이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이슈가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일단 서민 교수의 SNS 글이 글로서 촉발이 됐는데요. 이 서민 교수는 자신의 SNS에 조국 전 장관님 2달 남았네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이 이중 국적 상태인 자기 아들을 두고 내년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기사를 소개하면서 쓴 이야기인데요. 거짓말을 질색하는 분인 만큼 남은 기간 어떻게든 군대를 보내든지 아니면 조국님이 자기 스스로를 고소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본인의 SNS에 이 서민 교수의 글을 보니 이 역시도 물타기용 의혹 제기였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중국적 아들을 가진 법무부 장관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수법 참 무섭습니다. 야당 원내대표 원정 출산 의혹까지 만들어서 방어막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원정 출산이요? 이중국적이요? 저는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일단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원정 출산, 이중국적 의혹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민하 의원 그럼 어떻게 산 사람입니까? 한번 짚어주세요. 네. 네, 어제 제가 무슨 방송에 나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잡혀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진행자가 묻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모릅니다, 저는. 이런 모르는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갑자기 또 나온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의아합니다. 최근에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뭐 아들이 뭐 어쩌다든지 뭐 원정 출산했다든지 이런 얘기는 한동안 듣지 않고 있던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갑자기 이제 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앞서 말씀하신 이제 서민 교수가 SNS에 글을 쓰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그걸 통해서 조국 전 장관에 이제 향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의혹에 다시 또 불을 붙이는 뭐 이런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왜들 이러고 있는 것인가 좀 의문이고 군대는 뭐 적당한 때 가면 되는 거고 제가 내린 결론은 SNS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SNS를 하는 삶은 좀 불행한 삶인 것 같다. 저는 SNS를 하지 않습니다. 네, 누군가의 심경을 김민하 의원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셨는데 우리도 김민하 의원이 무슨 답변을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이 프로그램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SNS는 삶의 낙입니다. 네. 제목이 그런데요, 장시장 의원. 네. 그 조국 전 장관 쪽 입장이 나왔죠? 그것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자면 자, 난데없이 제 아들 군입대 여부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이며 졸업 후 입대할 것이라고 11월 1일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관련돼서 또 하나 짚어볼까 봐요. 일단 오찬성 의원, 대학원 재학 중이면 입대 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대학교 과정도 진학 과정이 다 다분화되고 이래서 일단 학업의 영속성을 위해서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요즘 석사 과정이 있고 대학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석사로 끝난 것도 아니고 석박사 통합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심지어 이제 공무원 시험 응시만 해도 연기가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근데 고의적으로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돼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국내에 있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단국대 의대 교수의 한마디에 의해서 이거를 조 전 장관과 전 원내대표가 아들 군대는 곧 갈 것이라고 다 응답하게끔 만드는 언론의 이 행태는 과연 옳은 것인가. 네. 조 전 장관의 삶은 조 전 장관의 삶이고요. 아들의 문제는 아들의 삶입니다. 대학원 이후에 자신의 직업과 선택, 미래 이런 거 개인이 결정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장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등 떠밀리듯이 군대를 무조건 대학원 마치고 가야 되는 것인가? 전 원내대표의 아들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등 떠밀리듯이 군대를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정치인의 행보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 최근 행보 한번 짚어드릴까 싶은데 요즘 행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안에서 서울시장 원외 출마 후보군으로 지금 일단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천 타천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오찬 자리를 가졌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최근의 행보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군 입대를 둘러싼 공방부터 최근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조국 전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 두 사람의 행보는 킹쉬맨에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송현석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대선이니까 특별히 모셨는데요. 네. 드디어 오늘입니다. 미국 대선 투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3일 오후부터 4일 오전까지 24시간 동안 걸쳐서 치러지는데요.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삼수 끝에 후보직을 거머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과연 누가 46대 미국 대통령이 될까요? 일단 송현석 의원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텐데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좀 점치셨어요. 아직도 똑같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트럼프가 아무래도 승리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한 이후에 주변에서 많은 이제 극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세계를 어떻게 평화를 망치려고 하는 생각이냐 이런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희망사항으로 조 바이든 후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라는 건 조 바이든이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우세하다고 보시는군요. 여전히 우세하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갈릴레오 갈릴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당선은 트럼프다 이러신 겁니까? 예. 자, 오창석 MC 장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우세다 싶은 분 있으세요? 아니 뭐 지금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조 바이든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지난 대선 결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때 당시에도 힐러리의 당선을 예측했지만 다들 깜짝 놀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주춤해지는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오창석 의원은 어떠세요? 저 역시도 사실은 지금 수치상은 당연히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돼야 하는 수치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막판 변수가 결국 현장 투표라서 이게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자, 여기서 킹덤 스페셜 퀴즈 준비해 봤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누가 되더라도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령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이든 전 부통령은 1942년생입니다. 다음 달 만 78세가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1946년생으로 만 74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최연소의 나이로 당선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어도 루즈벨트 26대죠. 2번 존 F 케네디 35대였습니다. 3번 빌 클린턴 42대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누구일지 지지난 총선 최연소 낙선자였던 오창석 의원이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사진상으로 빌 클린턴은 굉장히 늙어 보이네요. 빌 클린턴 아닌 것 같고요, 사진상으로는.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인데 글쎄 코스염을 최연소 후보자가 내기에는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 20살 때부터 코스염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오히려 유권자들의 마음에게 중호함을 다가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코스염을 길렀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1번 루즈벨트로 하겠습니다. 1번 루즈벨트. 자, 정답은 짜증나게도 1번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 당시에 42세였습니다. 존 F 케네디는 취임 당시 43세였고요. 루즈벨트는 미국의 25대 부통령이었지만 당시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가 암살당하면서 1901년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케네디는 선거로 당선된 최연소 미국 대통령이었고요. 42대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46세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일단 여론조사 한번 살펴볼까 봐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 당연히 바이든 좀 우세할 것 같은데 오찬석 의원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52%, 이제 과반을 넘겼고요. 트럼프의 지지율은 42%입니다. 약 10% 격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일단 선거 결과 관련돼서 경우의 수를 몇 가지 짚어볼 텐데요. 시나리오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 결과대로 바이든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송혜서 의원이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바이든이 승리할 가능성은 있지만 확신이 있다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다만 4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바이든 후보는 힐러리에 비해서는 이제 막판까지 좀 지지율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차이점 정도는 있지만 네. 트럼프의 막판 추격이 굉장히 거셌고 샤이 트럼프라는 변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성은 있지만 확신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관련해서 대선 승부처로 꼽히는 6개 경합주가 있잖아요. 이것 네. 때문에 승패 예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주요 경합지에서 아마 당패가 분명히 이제 당락이 확정이 될 텐데 문제는 각 주마다 뭐 개표하는 시기라든지 그 주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6개 경합주 내에서 오차범위 내의 지지율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예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4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6개 경합주에서 힐러리에 비해서 한 뭐 1.1%포인트 정도 앞섰다가 실제 개표를 해봤더니 평균 1.7%포인트 차로 이겼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경합주 안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짚어볼 게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패배할 경우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할 것이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냐인데 MC 장원 의원 어떻습니까? 네, 지난 대선이었죠.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개표 당일 오후 4시 반쯤에 이 패배를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어떨까요? 예, 줄기차게 트럼프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불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시사해 왔었고요. 또 신기하게도 미국의 여론도 이를 좀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 불복할 것이 지금 거의 그런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또 매일 아침마다 또 전날 미국 현지 일간지들을 또 이게 매일 읽어보지 않습니까? 또 이 영문과다 보니까 예, 따끈따끈한 미국의 일간, 뭐 뉴욕 타임스나 뭐 그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요. LA 타임즈 같은. 이게 우리나라에 배송이 되는군요. 예. 인터넷판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직역을 해서 보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뉴욕의 그 중심가에 있는 고층 빌딩이나 비버리 힐즈의 상점가 1층에 있는 상점들 쇼윈도에 이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물론 영어로 돼 있었죠. 예, 트럼프가 불복을 할 경우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간 첨언해 드리자면 미국 대선은 그러니까 개표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과정에서 빨리 패배자가 패배를 승복 선언을 함으로 해서 선거가 끝나기는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패배를 선언하지 않는다면 선거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 대선 불복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일인 3일 이후에 도착한 개표 결과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가능하군요. 결국에는 이제 이 현장 투표의 결과에 따르겠다라는 것이고 현장 투표 결과 본인 스스로가 우세하거나 앞서고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 즉시 대선 승리를 발표하고 그 이후에 도착하는 이제 우편으로 도착하는 이런 선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죠, 미리. 네. 사실 깃발을 먼저 꽂겠다 이런 뜻일 텐데 이것 때문에 뭐 레드미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공화당의 신기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불복 시나리오대로라면 트럼프가 개표 재검표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고 하는데 이것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합주 6곳 들이 이제 플로리다나 펜실베니아 같은 주인데요. 여기 핵심 경합주의 개표 결과를 열어봤을 때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를 이긴다라고 한다면 트럼프는 분명히 불복 선언을 하고 재검표를 요청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가 우편 투표였잖아요. 네. 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시비를 분명히 걸 것이고 실제로 뭐 이 우편 투표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져 오긴 했습니다. 뭐 인쇄 용지가 잘못 인쇄가 되거나 뭐 불타거나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우편 투표는 사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관련돼서 재검표의 기한이 정해져 있죠. 그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정해져 있죠? 이게 12월 14일 이전에 사실 재검표가 모두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인 개수법에 따라서 이전까지 개표를 다 재검표를 마쳐야 하는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투표에 참가한 이 유권자 수가 9천만 명이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것들을 다 한 달 안에 재검표를 못하게 되면 선거인 개수법은 그날 당일 개표 결과 그러니까 그 마감 시한까지의 개표 결과에 따라서 승리한 사람을 발표하게 되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다 문제는 지금 미국의 우편 시스템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재검표를 할 표들이 도착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관련돼서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태에서 비난을 무릅쓰고 신인 연방대법관을 지명함을 강행한 경우, 이 경우는 대법원으로 갈 경우에 대한 포석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아마 재검표를 실시를 할 거고요. 이것조차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승리자를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현재 대법원 판세가 공화당 6명에 민주당 3명이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 4년 전에는 이제 엘고어가 먼저 패배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예언했던 것처럼 아마도 대법원에서 승자를 판단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결국 트럼프는 본인의 선거 계획이 다 있었군요. 자, 민주당 선거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선 대선 이후 상황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아까 엠 의원이 말했듯이 사실 이제 총기 판매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이 예측이 된다라면은 이를 불복하는 우파 극단주의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미국 내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고 사실은 미국을 바라보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사실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좌파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나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 선거에서 지면 떠나야 할 정도로 타격이 좀 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대통령이 아니고 시민이었으면 이미 사법 절차를 다 밟았을 정도로 사실 문제가 많고요. 그동안 본인 특권으로 뭐 세금 탈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뭐 여성과 관련된 성폭행 문제들이 불거져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들을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좀 봉쇄하거나 묵인하거나 뭐 이런 걸 조금 지연시켜 왔다는 혐의 등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그냥 떠나야 된다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거의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겠다 싶은데 트럼프가 승리하려면 어떤 시나리오가 필요할까요? 일단 역시 주요 경합주 승리겠죠. 지금 이제 계속 뭐 박빙으로 나온다. 근데 사실은 지지율 보면 굉장히 큰 격차인데 선거인단 제도로 해서 선거인단만 확보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 몰표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합주에서 일단 선거인단 확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면 2016년 대선 결과를 보고 계신데 2016년 대선 결과 사실은 이제 득표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뭐 49.5 대 45.4 조금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위스콘신은 47.9 대 46.9입니다. 약 1% 차이로 선거인단 모두 가져왔기 때문에 이 경합주의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의 독특한 대선 방식이 우리에게 좀 낯선데요. 우리처럼 유권자들이 투표해서 바로 대통령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투표로 결정된 선거인단을 통해서 대통령이 확정되는 건데요. 그래서 진짜 투표는 선거인단 투표일인 12월 14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난 대선 때 힐러리가 패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텐데요. 송혜소 의원이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그냥 다수결로 선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은 미국은 여러 민족과 주가 하나로 합쳐진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다수결 방식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구 규모에 따라서 선거인단을 결정하고 이게 바로 승자 독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득표율이 따로, 승자가 따로 있는 승자 독식의 방식이 있고 힐러리가 이 방식 때문에 지난 대선 때 패배를 한 겁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선거인단 투표가 12월 14일에 있다 보니까 이게 확정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미 대선 예상 시나리오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오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현대 민주주의 역사를 이끌어온 미국식 민주주의의 미덕, 이번에도 발휘될까?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송현석 오창석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로나 퇴치본부 투캉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주제 살펴보시죠. 확진자 중 무증상자 비율 약 40%. 취약시설 전수검사 전국 확대. 네, 오늘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전에 우선 조금 전 발표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75명, 어제보다 22명이 감소하면서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나흘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내 발생이 46명, 해외 유입이 29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서울에서 21명, 경기 15명, 그리고 충남 지역에서 6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네, 코로나19 리포트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확진자 중에서 무증상자 비율이 약 40%다라는 내용인데 무증상자가 거의 뭐 절반에 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무증상자라는 건 검사를 했을 때 증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무증상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증상이 없는 환자가 있어요. 진짜 무증상자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사를 했을 때는 증상이 없었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사실은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증상이 가벼워서 사실은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너무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무증상이라고 그냥 인지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가 감염력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아예 무증상인 경우에는 사실은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증상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이나 증상이 나타난 후에 감염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아주 가벼운 사람들도 본인이 크게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감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증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증상 전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덜 해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한 20% 정도 있고요. 나머지 한 80% 정도는 증상이 가볍거나 아니면은 어느 시점 후에는 증상이 나타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무증상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무증상자를 가려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최선의 방법은 선제적인 검사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찾아내가지고 격리를 하거나 혹은 증상이 가벼워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빨리 찾아내가지고 접촉을 차단해야 뭐 가족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길은 증상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제 감염자를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무증상자를 대상으로도 선제적인 조치, 선제적인 검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두 번째 주제는 취약시설 전수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건데 이 취약시설이라는 것이 뭐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 정신병원 뭐 이런 곳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에 대한 전수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첫 번째 리포트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취약시설에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지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고의는 아니겠지만 본인의 증상이 너무 가벼워서 실제로 타인을 바이러스에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취약시설에서 뭐 어르신들이라던가 아니면 오랫동안 입원해 계신 고위험군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켜서 중증이나 위중 환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선제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자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선제검사를 해본 결과 22명의 확진 환자를 지금 찾아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는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면은 더 많은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이번 미국 대선은 선거라기보단 차라리 내전처럼 보입니다. 진영화된 정치가 민주주의의 축제를 극단주의의 굿판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우리도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다를까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기를 선택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